아줌마 아무 때나 나서다가 다친다. 감히 군 대령한테 참견이야? 원주의 한 식당, 술 취한 대령이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을 밀쳐내며 모욕을 퍼붓습니다. 과연 다음 날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된장찌개 전문점은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가득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 제11공 수특전 여단 부여단장 정밀한 준장은 창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한 개가 새겨진 계급장이 달려 있어야 했지만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평범한 남색 바람막이와 청바지뿐이었다. 44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최연소로 준장에 오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식당에 아무도 없었다. 정미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으며 지난 22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에 배속된 첫날, 남성 교관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마주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증명의 연속이었다. 여자라서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훈련했고 3배는 더 완벽해야 했다. 인제 내린천 도하 훈련에서 처음으로 남성 대원들보다 빠른 기록을 세웠을 때 야간 공수 강화 중 강풍을 만나 착지 지점을 이탈했지만 무사히 복귀했을 때 그리고 이라크 파병 당시 매복 공격을 받은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화선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육군본부의 진급 심사를 통과하고 소장 계급장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보름 전이었다. 별 1개에서 별 2개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성급 장교로서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다. 새로운 보직은 제3공 수특전 여단장이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여단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부대를 맡게 된 것이다. 부임 전 마지막 휴가를 고향인 원주에서 보내기로 한 것은 오랜만에 홀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6살 딸 서현이가 그린 그림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엄마가 군복을 입고 별을 달고 있는 모습을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남편은 5년 전 작전 중 순직했다. 같은 특전사 소속이었던 남편이 대테러 작전 중 총격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정미라는 그때의 죄책감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딸에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생각,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삶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식당 안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정미라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카운터 근처에서 한 남성이 젊은 여성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남성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야, 이것들이. 군대에서는 실수가 용납 안 된다고. 내가 반찬을 잘못 가져왔으면 그게 곧 무능이야.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정미라는 그 남성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다. 육군 대령 계급장이 보였다. 무궁화 3개. 육군본부 소속으로 보이는 명찰에는 박재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령이라면 연대급 지휘관이거나 참모부의 핵심 보직을 맡은 장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권력을 휘두르는 깡패에 가까워 보였다. 종업원은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박재홍 대령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실수? 실수면 끝이야?
너 같은 것들이 군대 가면 부대를 망쳐놓지.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 박재홍 대령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바람에 물컵이 쏟아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여성 종업원의 치마에 물이 튀었다. 주변 손님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군인이라는 신분, 그것도 대령이라는 높은 계급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다. 정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2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계급장을 방패 삼아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자들.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존재들이었다. 정미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특수전 요원 특유의 절제된 힘이 담겨 있었다. 박재홍 대령 쪽으로 다가가는 정미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표적에 접근하는 전술 동작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박재홍의 옆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대령은 정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바람막이 차림, 그리고 짧게 묶은 머리. 그의 눈에 정미란은 그저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년 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 아줌마는? 아줌마는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 여기는 내가 끼어들 곳이 아니야. 정미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곧 장성급 장교가 될 사람으로서 사적인 감정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인이시라면 더욱 모범을 보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 종업원은 실수를 사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재홍 대령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대령이야. 무궁화 세계가 뭔지 알아? 아줌마 같은 민간인이 감히 군 장교한테 참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는 정미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정미란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다. 특전사 요원 출신답게 그녀의 균형 감각은 완벽했다. 그녀는 박재홍 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실망이 담겨 있었다. 박재홍 대령님 맞습니까? 정미란이 그의 명찰을 읽으며 말했다. 박재홍은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읽어내는 이 여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술기운이 그 불안감을 지워버렸다. 그래, 내가 박재홍 대령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신고라도 할 거야? 군인은 민간 경찰 관할도 아닌데? 정미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고 종업원에게 말했다. 수고하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홍 대령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공공장소입니다. 내일 뵐 일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죠, 박 대령. 정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 안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재홍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었다. 내일? 정신 나간 아줌마네. 내일 어디서 보자는 거야? 국방부? 대통령실?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손님들도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정미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돌려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초겨울 밤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식당을 나선 정미란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낡은 국산 중형차였다. 장성급 장교가 되면 전용 차량과 운전병이 배정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아직 준장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앉아있던 정미라는 핸들을 꽉 쥐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다. 저런 사람이 군인이라니. 저런 사람이 무궁화 3개를 달고 있다니. 정미라는 22년 전 사관학교 입학식 날을 떠올렸다. 태극기 앞에서 선서했던 그날의 자신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명예와 긍지를 가진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를. 핸드폰이 울렸다. 춘천시에 있는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다. 서연이가 저녁을 잘 먹었고 엄마 그림을 또 그렸다는 내용이었다. 정미라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저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미라는 내일 있을 육군본부 지휘관 회의 일정을 확인했다. 신임 제3공 수특 전 여단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취임식. 별 2개를 다는 순간. 박재홍 대령도 군수참모부 소속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이다. 정미라는 시동을 걸었다. 내일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자신이 모욕했던 그 아줌마가 누구였는지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차는 원주의 밤거리를 빠져나가 서울 방향으로 향했다. 정미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특수전사령부에서 22년을 버텨온 전사였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별 2개를 단 장군으로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부패와 비리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과의 전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육군본부 청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박재홍 대령은 승용차에서 내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지난밤 원주 된장찌개집에서 마신 소주가 아직도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된장찌개집 종업원에게 화를 냈던 것, 그리고 이상한 아줌마 하나가 참견했던 것. 박재홍은 고개를 저었다. 별것 아닌 일이었다. 민간인 하나가 군 장교인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조달과장인 박재홍은 대령 계급장을 단 지 3년째였다. 무궁화 3개. 그는 이 계급장을 자랑스러워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경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동기들 중 몇몇은 이미 소장으로 진급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어떤 이는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박재홍은 그 사실이 늘 불만이었다.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수참모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선임 참모가 다가왔다. 박 대령님, 오늘 오전 10시에 대회의실에서 지휘관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였죠? 제3공 수특 전 여단장 취임식입니다. 신임 여단장이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부임하는 거라 본부 주요 지휘관들이 다 참석한답니다. 박재홍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3공 수특 전 여단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곳이었다. 여단장은 소장이 맡는 보직이었다. 별 2개를 단 장성급 장교가 부임하는 자리라면 본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했다. 신임 여단장이 누군데요? 정미란 소장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전사 최초 여성 준장이었고 이번에 최연소 소장으로 진급했다고 하더군요. 박재홍은 정미란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특전사에서 유명한 여성 장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성 장교가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특수부대에서 남성만큼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50분, 박재홍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대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는 이미 여러 장교들로 붐볐다. 소령부터 대령까지 그리고 별을 단 장성급 장교들도 보였다. 대회의실은 육군본부에서 가장 큰 행사장으로 7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단상 위에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정면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표어가 새겨진 현판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재홍은 대령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주변에는 같은 계급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박재홍은 단상을 바라보았다. 곧 별 2개를 단 소장이 저 단상에 설 것이다. 자신보다 한 계급이나 높은 장성급 장교. 박재홍은 알 수 없는 조바심을 느꼈다. 자신은 언제쯤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전 10시 정각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대령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제3공 수특 전 여단장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박재홍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취임식은 엄숙한 의례였다. 특히 장성급 장교의 취임식은 더욱 그랬다.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박재홍은 단상의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25년 전 사관학교 입학식 때도 이렇게 애국가를 불렀었다. 그때의 자신은 순수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순수함은 조금씩 닳아 없어졌다. 진급, 보직, 인맥. 군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타협이 필요했다. 애국가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임하 씨는 전임 제3공 수특 전 여단장 김동욱 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단상 옆문으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장이 입장했다. 어깨에 별 2개가 빛났다. 김동욱 소장은 4년간 제3공 수특 전 여단을 이끌었고 이제 새로운 보직으로 전출하는 것이었다. 참모총장을 대신해 인사참모차장이 감사패를 전달했고 김동욱 소장은 간단한 이임사를 했다. 존경하는 육군 장병 여러분. 저는 4년간 제3공 수특 전 여단을 지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후임 여단장께 부대를 인계하며 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동욱 소장이 경례를 하고 퇴장했다. 이제 신임 여단장의 차례였다. 박재홍은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취임식이 끝나면 점심시간이었다. 오늘 저녁에는 동기들과 약속이 있었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별로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신임 제3공 수특 전 여단장 정밀한 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차렷. 회의실 안에 모든 장교들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박재홍도 기계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시선은 단상 옆문을 향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박재홍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단상에 오르는 인물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티끌 하나 없이 다려진 육군 정복, 어깨 위에 빛나는 별 2개,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하지만 박재홍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얼굴이었다. 짧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어젯밤 원주 된장찌개 집에서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쳐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박재홍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 대령, 괜찮아?
박재홍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쏟아낸 욕설들, 거칠게 밀쳤던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남긴 말. 내일 뵐 일이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죠, 박대령.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박재홍 대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밀한 소장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700명이 넘는 장교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사회자가 경례를 지시했고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정밀한 소장은 담례했다. 경례.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재홍은 경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바로 경례가 끝났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정밀한 소장은 원고를 펼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취임사를 외우고 있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기에 원고가 필요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존경하는 육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지휘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밀한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저는 오늘 제3공수특 전 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리고 소장 계급장을 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별 2개는 단순한 계급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에게 준 신뢰의 상징입니다. 박재홍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정밀한 소장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박재홍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저는 22년간 특수전 사령부에서 복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우의 희생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밀한 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는 봉급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입는 이 군복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책임의 옷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정밀한 소장의 말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저는 제3공수특 전 여단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밀한 소장의 시선이 정확히 박재홍을 향했다. 박재홍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사격장의 표적이 된 것 같았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별을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장성급 장교의 책무입니다. 취임사가 끝났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재홍은 박수를 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정밀한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보통의 취임식이라면 이제 축하 인사를 받고 행사가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정밀한 소장은 참석자들 사이의 통로로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확했다. 목적지가 분명했다. 박재홍이 앉아있는 열.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정밀한 소장을 따라 움직였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재홍은 알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다. 정밀한 소장은 박재홍 앞에 섰다. 그녀는 박재홍을 내려다보았다. 별 2개와 무궁화 3개. 한 계급 차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차이는 한 계급 이상으로 느껴졌다. 박재홍 대령. 정밀한 소장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재홍은 벌떡 일어났다. 차렷 자세였다. 예, 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밀한 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젯밤 기억하십니까? 예, 소장님. 기억합니다. 박재홍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정밀한 소장은 천천히 말했다. 어젯밤 원주의 한 식당에서 대령님은 민간인 종업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려던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것도 대령이라는 고위 장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다. 박재홍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밀한 소장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담겨 있었다. 대령님이 받은 무궁화 3개는 민간인을 모욕하라고 준 훈장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준 책임의 표시입니다. 박재홍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밀한 소장은 회의실 뒤편을 향해 손짓했다. 헌병 수사관 2명이 앞으로 나왔다. 박재홍 대령, 당신은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폭행 혐의와 함께 군수 장비 납품 비리 혐의도 포함됩니다. 박재홍의 눈이 커졌다. 군수 장비 납품 비리. 그것은 어떻게 알았는가? 정밀한 소장은 그의 표정을 읽었다. 군수참모부 조달과장으로서 군수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박재홍은 완전히 무너졌다. 헌병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회의실을 나가는 박재홍의 뒷모습을 수백 명의 장교들이 지켜보았다. 정밀한 소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정의로운 군대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회의실은 침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내 박수는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정밀한 소장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된 것이다. 박재홍 대령의 체포는 육군본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임 소장이 취임식 당일 대령급 장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체포한 사건은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일부에서는 정밀한 소장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교들은 침묵했다. 박재홍의 비행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 헌병대 조사실에서 박재홍 대령은 엿새째 조사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변명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그의 방어선은 무너졌다. 정밀한 소장이 준비한 자료는 치밀했다. 박재홍이 군수참모부 조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군수업체들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그리고 그 돈의 흐름까지 모두 추적되어 있었다. 군 검찰 수사관은 박재홍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박 대령, 이게 뭡니까? 당신 명의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1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조달과장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홍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은 계속해서 압박했다. 당신 혼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의 형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재홍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방위산업협력회입니다. 방위산업협력회? 그게 뭡니까?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고위 장교들,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만든 비공식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친목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품 비리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카르텔입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굳었다. 박재홍은 계속 말했다. 저는 말단입니다. 저 위에는 준장급, 소장급 인사들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박재홍은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것처럼. 최영수 대장입니다. 예비역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분입니다. 최영수. 그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다. 42년간 군 생활을 하며 별 넷을 달았고 육군의 최고 자리인 참모총장까지 오른 인물. 5년 전 전역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의 중심이었고 방산 업체들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경력의 노장군이었지만 박재홍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군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정밀한 소장은 헌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박재홍의 자백 내용을 보고받았다. 제3공 수특 전 여단장실에 앉아 보고서를 읽던 정밀한은 눈을 감았다. 최영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정밀한은 특전사에서 22년을 보내며 군 내부의 어두운 면을 목격해왔다. 납품 비리, 예산 횡령, 인사청탁. 이런 일들이 왜 근절되지 않는가 고민했을 때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거대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보호막의 중심에 최영수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정밀한 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참모장을 불렀다. 제3공 수특 전 여단 참모장은 대령 계급의 노련한 장교였다. 그는 정밀한 소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여단에서 근무했기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참모장님, 최영수라는 인물에 대해 아십니까? 예비역 대장 최영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모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전역 후 방산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박재홍 대령의 자백이 있습니다. 참모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단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영수 대장은 현역 시절에도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방부 대통령실, 국회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소장님께서 아무리 정의로우셔도 상대가 너무 큽니다. 정밀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모장의 우려를 이해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참모장님, 저는 별을 달면서 맹세했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최영수가 아무리 큰 인물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모장은 정밀한 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선 최영수의 동선과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눈치챌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정밀한 소장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소집했다. 제3공 수특 전 여단 정보과장인 소령, 헌병대 특수수사팀의 대위,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에서 파견 나온 대령이었다. 이들은 모두 청렴하고 능력 있는 장교들로 소문이 나 있었다. 여러분, 이 일은 비공식적입니다. 공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보과장 소령이 물었다. 표적이 누구입니까? 최영수 예비역 대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헌병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혹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때 보고할 것입니다. 지금 보고하면 정보가 새나갈 수 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십시오. 정밀한 소장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최영수는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자락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0억 원대 부동산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보과장이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보았다. 지하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뭘 숨기고 있을까요? 비자금과 증거 자료일 것입니다. 방위산업협력회가 지난 15년간 조성한 비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갔을 겁니다. 장부와 금괴, 그리고 관련자들의 명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병 대위가 물었다. 별장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사설 경호원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감시부터 시작합니다. 최영수의 동선을 파악하고 별장에 출입하는 인물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4주일간 정밀한 소장의 팀은 최영수를 감시했다. 최영수는 일주일에 닷새는 서울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머물렀고 이틀은 가평군 별장에 있었다. 별장에는 사설 경호업체 직원 10명이 상주했고 방문객들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방문객 중에는 현역 대령급 장교들,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있었다. 정보과장은 수집한 정보를 정밀한 소장에게 보고했다. 별장 지하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건설한 것으로 보이며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이 최신식입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으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정밀한 소장은 고민에 빠졌다. 법적 절차를 따르면 영장을 받고 헌병대와 검찰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최영수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그때 참모장이 긴급히 보고를 올렸다. 여단장님, 큰일입니다. 최영수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단장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박재홍 대령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월권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밀한 소장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최영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정밀한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그들이 조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단장님, 국방위 감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주 훈련장의 능선이 보였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최영수의 별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타락시킨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영수를 압박해야 합니다. 참모장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밀한 소장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군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재홍의 자백서와 우리가 모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흘립니다. 최영수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험합니다. 최영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밀한 소장은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가 군 검찰총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은 소장 계급의 법무관 출신이었다. 그는 정밀한이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정 소장, 이건 폭탄입니다. 최영수 대장이 연루되어 있다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이대로 묻으면 군의 명예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공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소장님의 경력도 끝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흘 후 주요 언론에 군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예비역 대장과 현역 장교들이 연루된 대규모 납품 비리, 그리고 방위산업협력회라는 비밀 조직의 실체.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최영수의 별장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정밀한 소장이 친 첫 번째 수였고 그녀에게는 아직 더 많은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영수는 곧 절박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정밀한 소장의 유일한 약점을 겨냥하는 선택을. 강원도 춘천시 한 초등학교 앞 오후 3시 50분. 김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정문을 나섰다. 6살 서연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작은 체구의 엄마를 닮은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의 가방에는 오늘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별을 단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 대신 낯선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 맞지?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아저씨가 대신 데리러 왔어. 서연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엄마는 늘 말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빨리 가야 해. 서연은 불안했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남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회색 SUV가 학교 앞에 멈췄다. 남자는 서연을 재빨리 차에 태웠다. 서연이 소리치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서연의 입을 막았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다. 학교 앞 감시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번호판은 가짜였고 남자들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같은 시각 파주 제3공수특 전여단 여단장실. 정밀한 소장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음 달 실시될 연합훈련 계획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란아, 큰일 났어. 서연이가 학교에서 안 왔어. 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미 하교했다고 하는데 집에는 안 왔어. 정밀한의 손이 멈췄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금 몇 시십니까? 4시 10분인데 아직도 안 왔어. 서연이 전화도 안 받고. 미란아, 혹시. 정밀한은 즉시 일어났다. 22년간 특수전 요원으로 훈련받은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었다. 어머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밀한은 참모장을 호출했다. 참모장이 들어오기도 전에 정밀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밀한은 전화를 받았다. 정밀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정밀한 소장. 최영수다. 정밀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영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귀여운 따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네. 6살이라더군. 서연이라고 했나? 정밀한은 숨을 참았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에게 손 떼면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최영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소장님, 위협은 소용없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박재홍 대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그리고 방위산업협력회에 대한 모든 증거를 폐기하게. 언론에 나간 내용은 조작이었다고 발표하게. 그리고요. 그리고 군복을 벗게. 소장 계급장을 반납하고 전역하게. 그러면 아이는 무사히 돌려주지. 정미라는 침묵했다. 최영수는 계속 말했다. 3시간을 주겠네. 3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발표하게. 그리고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게. 그러면 아이는 춘천시 시청 앞에 내려주겠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영수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끝내지 않아도 의미는 명확했다. 전화가 끊겼다. 정밀한 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6살 딸. 남편을 잃고 혼자 키워온 아이. 엄마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낯선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참모장이 들어왔다. 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22년간 적진을 누빈 특수전 요원의 눈이었다. 참모장님, 제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최영수가 데리고 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이 굳었다. 즉시 경찰과 헌병대에 연락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최영수는 3시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밀한 소장은 일어섰다. 제가 직접 데리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최영수의 별장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정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한강이 보였다. 최영수의 별장은 저 강 너머 가평에 있었다. 참모장님, 민승기 상사를 호출해 주십시오. 민승기 상사는 정밀안과 함께 22년을 함께한 전우였다. 육군 부사관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특전사 주임 상사였다. 정밀안이 소위 시절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40분 후 민승기 상사가 여단장실에 도착했다. 5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밀아는 상황을 설명했다. 상사님, 제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최영수가 데리고 있습니다. 민승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연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부대 행사에 정밀안이 딸을 데리고 왔을 때 함께 놀아주기도 했던 아이였다. 위치를 아십니까? 가평군 북한강 자락의 별장입니다. 경호원 1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승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밀안과 민승기는 여단 무기고로 향했다. 무기고 책임자는 중사였다. 정밀안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전술 장비 2세트를 준비해 주십시오. 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단장의 명령에 따랐다. 정밀안과 민승기는 특전사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방탄복, 전술 조끼, 야간 투시경, 그리고 권총과 전술 나이프. 실탄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사님, 실탄 없이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두 사람은 민간 차량으로 갈아타고 가평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밀아는 최영수 별장의 위성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정보과장이 제공한 자료였다. 별장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진입로는 하나뿐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정면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산을 타고 후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민승기가 물었다. 경호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조용히 무력화합니다.
목표는 서연이 구출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은 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특전사 요원들에게 산악 침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정미란과 민승기는 소리 없이 산을 올랐다. 50분 후 두 사람은 별장 후면 담장 너머에 도착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별장 내부를 관찰했다. 경호원 2명이 정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1명이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민승기가 속삭였다. 순찰 경호원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승기는 담장을 넘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순찰 중이던 경호원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민승기의 팔이 그의 목을 조였고 10초 후 경호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정미란도 담장을 넘었다. 두 사람은 건물 후면 창문으로 접근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특수 공구로 조용히 열 수 있었다. 정미란은 실내로 진입했다. 별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다. 정미란은 계단을 발견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서연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때 위층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서연이었다. 정미란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민승기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승기는 1층에 남아 경계를 서고 정미란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미란은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서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영수가 서 있었다. 75세의 늙은 남자. 한때 육군의 최고 자리에 있었던 남자.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정 소장. 최영수는 웃었다. 정미라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미라는 최영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아이를 놓으십시오. 놓아주지. 조건만 들어주면 말이야. 기자회견은 했나?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 당신이 그 아이를 해치면 당신도 끝입니다. 당신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최영수는 권총을 서연이에게 겨눴다. 정미라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저를 쏘십시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수사가 끝날 것 같나? 이미 언론에 다 나갔어. 검찰도 움직이고 있어. 내가 죽어도 소용없어. 정미라는 찬찬히 말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아이를 납치해봤자 당신이 얻는 게 뭡니까? 최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75평생을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지금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다급했다. 나는 42년을 군에 바쳤어. 별 넷을 달았어. 참모총장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범죄자가 되라고. 감옥에 가라고.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최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군인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어. 후배들도 챙겨줘야 했고.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입니다. 당신은 탐욕스러웠을 뿐입니다. 최영수는 권총을 정미란에게 겨눴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정미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여 최영수의 팔을 비틀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최영수는 저항했지만 22년간 단련된 특전사 요원을 당할 수 없었다. 정미라는 최영수를 바닥에 제압했다. 끝났습니다.
정미라는 서연이에게 달려가 묶인 끈을 풀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왔어. 이제 안전해. 민승기가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헌병대에 연락했다. 40분 후 헌병 특수수사팀이 별장에 도착했다. 최영수는 체포되었고 별장 지하에서 발견된 금괴와 장부는 압수되었다. 정미라는 서연이를 안고 별장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도 어둠 속에서 빛났다. 최영수의 체포 이후 열흘간 대한민국 사회는 군 비리 사건으로 들끓었다. 최영수의 별장 지하에서 발견된 금괴는 시가 400억 원어치에 달했다. 장부에는 지난 15년간 방위산업협력회가 거래한 모든 비리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현역 장성 5명, 영관급 장교 28명, 방산업체 대표 2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군 검찰은 긴급 수사팀을 꾸렸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했다. 최영수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정밀한 소장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정밀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조사 이유는 명확했다. 영장 없이 민간인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여단 무기고에서 무단으로 장비를 반출했으며 공식 명령 체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용산 국방부 감찰실. 정밀한 소장은 감찰관 앞에 앉아 있었다. 감찰관은 대령 계급의 법무관이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정 소장님, 최영수의 별장에 침입할 당시 영장을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단장 직위로 무기고 장비를 반출하셨는데 상급 부대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나 육군본부에 작전 계획을 보고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은 펜을 내려놓았다. 소장님께서는 모든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은 군법상 명백한 위반이었다. 아무리 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소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사적으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감찰관은 정밀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다. 소장님,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장님이 대규모 비리를 적발한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 기강을 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밀한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산의 가을 하늘은 맑았다. 저 하늘 아래 수많은 군인들이 훈련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처럼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 감찰관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감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규정을 어겼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다른 장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계급이 높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밀한은 일어섰다. 저는 22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규율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원칙을 어겼으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흘 후 정밀한 소장은 육군 참모총장실을 찾았다. 참모총장은 대장 계급의 육군 최고위 장성이었다. 그는 정밀한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정 소장, 고생이 많았네. 자네 덕분에 군이 깨끗해졌어.
감사합니다, 총장님. 안께. 국방부 장관께서도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네. 이번 일로 중장 진급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 정미라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전역 신청서였다. 총장님,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참모 총장의 표정이 굳었다. 전역?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가 규정을 어겼습니다. 영장 없이 민간 건물에 침입했고 무기를 무단 반출했으며 명령 체계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소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 딸이 납치되었잖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와 정당화는 다릅니다. 총장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참모 총장은 오랜 침묵 끝에 한숨을 쉬었다. 자네는 정말 군인답군. 22년간 자네가 군에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아깝네. 하지만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참모 총장은 전역 신청서를 받았다. 정미라는 경례를 올렸다. 총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주일 후 제3공수특 전 여단 연병장에서 정밀한 소장의 전역식이 거행되었다. 여단 전체 병력 3,500명이 참석했고 육군 본부에서도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민승기 상사는 최전열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제3공수특 전 여단장 정밀한 소장님의 전역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밀한은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곧 벗게 될 계급장이었다. 존경하는 특전사 전우 여러분. 저는 오늘 2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합니다. 정밀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22년 전 사관학교에 입학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군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전우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연병장의 군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저는 이번에 규정을 어겼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해도 군인이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을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정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입는 군복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미라는 경례를 올렸다. 3,500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답례했다. 참모 총장이 단상에 올라 정밀한의 어깨에서 별 2개를 떼어냈다. 2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전역식이 끝난 후 민승기 상사가 정밀한에게 다가왔다. 여단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상사님. 이제 더 이상 여단장이 아닙니다. 그냥 정밀한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승기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여단장님이십니다. 제 마음속에는. 정밀한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22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밀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군인으로는 못다한 일을 교사로서 하고 싶습니다. 넉 달 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중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새로운 과학교사를 맞이했다. 정밀한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교단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정미란입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군인이셨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미란은 미소 지었다. 네, 22년간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입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장군까지 하셨잖아요. 정미란은 잠시 생각했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이요. 군인이 과학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미란은 교실을 둘러보았다. 40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과학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새 선생님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의도 있고 부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의롭게 살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수업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한 여학생이 정미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정미란은 그 학생의 어깨를 다독였다. 좋은 꿈이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군인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의사가 되든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훌륭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정미란은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정미란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제 더 이상 임무 때문에 딸을 혼자 두지 않아도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장군이에요? 정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선생님이야. 그럼 별은요? 별은 돌려줬어. 이제 엄마한테는 별이 없어.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는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별이 있어요. 정미란은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밤 파주 제3공수특전 여단 장병들은 훈련장에 모여 있었다. 야간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민승기 상사가 병사들 앞에 섰다. 오늘 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여단에는 전설이 하나 있다. 정미란 소장님 이야기다. 병사들은 조용히 들었다. 정미란 소장님은 22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하셨다.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민승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분은 이제 군복을 벗으셨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별 2개로 남아 계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충성. 병사들의 구호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 멀리 춘천시 어딘가에서 정미란은 딸과 함께 편안한 잠에 들고 있었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미란 소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정의롭게 행동하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